자주 뵙는다는 게 뭐 이렇게 지겨워진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랑 진짜 본사가 밀접해서 우리 사업을 많이 도와준다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진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는데 되게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오늘 또 새벽 5시, 6시 기차를 타고 네, 오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나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죠? 네, 오늘 추천해 주실 게 연령별 제품을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뉴스킨의 정말 좋은 제품, 퍼널스의 정말 좋은 제품과 이분의 지식이 만났을 때 어떤 강의가 나올지 기대되시나요? 네, 마칠 때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리가 다쳐갖고 운동화를 좀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양해 다쳤다 해도 뛰어가지고 운동화를 좀 신고 왔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연령별이라기보다는 약간 상황별, 시기별 거기에 맞는 좀 영양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관심 많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시간이니까 빨리 달려야 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임신 준비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이 가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할 때 리더님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품도 있지만 제품도 있지만 무슨 관리를 좀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으세요? 몸매 관리? 몸매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다이어트 안 권하세요? 다이어트 진짜 권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 플러스 혈당 관리도 엄청 권해야 돼요. 그 이유가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일 경우에 임신 성공률이 약 50% 정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가다했을 경우에는 뭐 착상률이나 임신율이나 출산율 이런 것들도 감소하고, 비만은 남포, 액내, 염증 물질 증가, 난자, 미성숙 이건 뒤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쨌든 어려운 말들이지만 비만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살이 찌는 것과 그 임신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인슐린이 엄청 세포로 안 들어가니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뭔가 단 걸 먹고 인슐린이 막 엄청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렇게 되니까 호르몬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로겐이라는 게 증가하면 실질적으로 배란, 난자, 성숙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피부 중에 초등학생 아니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호르몬 때문이지만 성인 여드름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으로 안드로겐 많이 발생되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피지 분비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왜 피부 안 좋으신 분들 가작 끊고 막 이렇게 식단 관리하면 피부가 싹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데, 요건 피부뿐만 아니라 임신과도 관계가 있고, 또 지방세포가 증가하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임신을 해서 착상 이런 것까지 하는 데까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남포, 액내,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제 뭐라고 하죠? 난소라고 하죠. 난소 안에 이게 난소 안에 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자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한 100만 개 정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사춘기쯤 되면 한 30만 개로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월경할 때마다 하나씩 내놓으니까 이제 35세가 되면 꽤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간 임신율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난자가 잘 자라려면 난자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남포라는 거 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비만이 있으면 여기 염증 생겨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있어도 여기 염증 생기니까 잘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활성산소도 임신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데, 적정량의 임신,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활성산소가 심하면 난포액과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난자 성숙, 배란, 착상, 어쨌든 간에 DNA 손상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난자의 성숙에 조금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임신 준비할 때 저는 꼭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와 항산화는 꼭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더 심해요. 남자가 왜 그러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 체중보다 9kg 이상 초과한 남성은 정상 체중의 남성보다 임신 성황률이 약 10% 낮아집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이상 체중보다 9kg 이상의 남성분들이 나는 그래도 임신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이어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제가 실험을 했어요. 평균 16.5kg 감량을 하고 8주 후에 정자 검사를 했더니 정자 농도가 50%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자 수도 40%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체중을 뺀 거를 1년간 쭉 유지했을 때 정자 수가 약 2배 이상 늘어나고 정자 질소 질도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이 찌면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지방이 여러 가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정자가 그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살이 쪘을 경우에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성산소는 정자랑 난자 중에 누가 더 약할까요? 더 취약할까요? 남자. 네? 정자. 정자가 더 약하대요. 정자가 훨씬 더 약하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임신이 힘든 30에서 80%가 정액 내 활성산소 종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자는 그냥 그대로 남자는 이렇게 난포에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면 좀 많이 힘든데 정자는 그냥 수용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세포막이 그냥 지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얘가 남자보다 훨씬 더 공격이 심하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정자의 세포막이 손상되고 정자 세포막 손상되면 정자 앞에 이렇게 DNA 가지고 있잖아요. 걔도 손상이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산소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이런 건 너무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에요? 약간 여성 호르몬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을 내 몸에서 생성시키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계속 집어넣으면 호르몬 교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다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실 때 물론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임신에 관련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를 가지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어트 그리고 항산화를 챙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이렇게 준비 전에 챙겨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뭘 또 추가하면 될까요? 제품 말고. 에스트로겐. 아까 제품 말고 뭘 운동을 진짜 꼭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달리기 엄청 많이 그 AM이 간다 봤거든요. 진짜 다 이게 달리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신 기간인데요. 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 지금 60년대, 40년대에서 60년대 사이면 한 나이가 60에서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고지혈증이랑 당뇨랑 이런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노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분들이 젊었을 때 생활한 거를 생각을 쭉 해보면 그분들은 나쁜 음식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당뇨, 고지혈은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임신 기간에 굉장히 배가 고팠다라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충분히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기근이라고 되게 유명한 하나의 일화인데 세계 2차 대전에 독일군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의 식량을 다 끊어버렸어요. 한 6개월간 쫙 끊어버리고 감자 하나랑 뭐 식빵 하나 정도만 줬대요. 그러니까 원래 한 2000칼로리 먹어야 되면 한 500, 400칼로리를 먹였는데
그때 태어난 애들의 대부분이 암 발생률도 2배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진짜로 많이 만성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배에 아기가 딱 임신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너무 안 먹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야 세상 살기가 되게 힘들구나. 여기서 나가도 세상에는 먹을 게 없겠구나라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조금만 지방도 쌓아두는 몸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을 쌓아두는 몸으로 바꿔버리니까 만성질환이나 이런 당뇨, 고혈압 이런 게 너무 쉽게 생기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기간에는 충분히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되게 걱정되는 게 막 라면 3개, 막 4개 이렇게 끓여 그런 영양이 아니고 진짜 아이가 크는 영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이런 거를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진짜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도 되게 좋은 거 먹고 제가 임신기간 10개월 동안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커피도 안 사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약간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시어머니도 막 욕을 할 정도로 너무 심하다. 막 엄마도 막 너같이 그렇게 하면 예민해 내가 온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예민해요. 예민한 건 맞아요. 근데 진짜로 피부랑 이런 게 너무 좋고 잔병 치레가 사실은 진짜 거의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얘가 그거는 안 보이고 왜냐면 애가 첫째니까 예민한 것만 보이니까 내가 둘째 가졌을 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둘째 가졌을 때는 진짜 아무거나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아유 그래봤자 예민하게 크더라 이랬는데 진짜 아토피 이런 태어났는데 진짜 잔병치레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일단 첫째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와 이게 물론 너무 첫째 때처럼 예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리를 해주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둘째는 진짜 키도 좀 작거든요. 키도 좀 작고 잔병치레 원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살부터 돌 때부터 한 4살까지 진짜 많이 아픈 애들은 그러니까 맨날 병원 가는 애들은 키가 잘 안 커요. 근데 나중에 그 기회가 있어요. 캐치업이라고 해서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 애기는 어쨌든 키가 되게 작아서 항상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는데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좀 따라잡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자 이거 왜 가져왔냐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안 먹어도 돼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임신했을 때 왜 안 먹어도 돼요? 이러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애한테는 다 내가 안 먹어서 내가 힘들 뿐이지 애한테 영양분이 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놀랍게도 애한테 제일 끝에 갑니다. 아기한테 제일 끝에 가고요. 제일 먼저는 엄마의 혈장부비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 혈압이 약 50%에서 80%까지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가진 거에. 그러니까 모체 혈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철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체 영양소를 저장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장을 먼저 해요. 그리고 태반 만들고 자궁 내 혈액 흐름 나른 다음에 남는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태아에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좋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철과 엽산을 꼭 열심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임신하신 분들 유산균 꼭 드시나요? 네. 유산균은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면역 싸움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 태반 안은 너무나도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뭐 나쁜 물질, 좋은 물질을 구분하는 면역 싸움을 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나와서 왜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자꾸 아프냐? 이게 면역 싸움을 할 일이 없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유산균이 태아한테 면역 조기 교육을 시켜줘요. 어떻게 시켜주냐면 일단 우리가 유산균을 딱 먹잖아요. 지금 유산균을 딱 먹으면 얘가 이제 장으로 간 다음에 유산균이 간까지 가진 않아요. 유산균이 장에 가면 여기서 뭐 좀 말 어려운데 SCFA라고 단세지방산 아시지 않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엄마가 유산균 먹으면 장에 있다가 장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그 물질이 간으로 가서 혈액으로 간 다음에 태반으로 쏙 들어가면
가서 이제 아이한테 딱 들어가면서 뭘 가르치냐면, 야, 꽃가루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예요. 꽃가루 같은 건 위험한 게 아니야. 그런 면역을 계속 10개월 동안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런 애가 나왔을 때 좀 더 면역 반응이 덜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논문에 보면 유산균은 태아의 면역 시스템을 조기 교육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 전부터 열심히 유산균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HA도 꾸준히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먹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 첫째 때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먹으라 안 했는데 요즘은 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망막이나 두뇌가 다 DHA잖아요. 근데 얘를 왜 열심히 먹어야 되냐면, 솔직히 유산균은 지금 딱 먹으면 한 몇 시간 뒤에 태반으로 가거든요. 근데 오메가3 잘 안 가요. 진짜 간다 해도 가는 데까지 걸릴 시간 12시간이고, 12시간 중에 그게 또 그 중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 뭐 하나만 어긋나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그냥 꾸준히 계속 섭취를 해주면서 내 몸에 계속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아기가 급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좀 꾸준히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면 1, 2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1, 2주 정도 사이에는 끊어주시는 걸로 하셔서 계속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슘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 왠지 아세요? 아기가 하루에 가져가는 칼슘이 250에서 300이에요. 내 몸에서 250에서 300ml 정도의 칼슘을 빼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칼슘을 안 먹으면 아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칼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심장 뛰는데도 중요하고 근육을 막 하는데도 중요하고 아이 뼈 만드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도 괜찮게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다 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으면 여기 걸 갖다 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임신 중에 계속 안 먹었어, 그럼 애는 어쨌든 먹어, 애는 괜찮은데 엄마가 나중에 진짜 뼈가 완전 약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칼슘을 먹는 게 중요한데 애기 낳고 나서 뼈가 시리다고 막 전기장판에 이렇게 몸을 해봤자 뼈는 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구성물질을 넣어주는 거지 그게 따뜻한 걸 덮고 있는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더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뼈가 더 약할 거예요. 더 작고 몸도 더 작고. 근데 서양인들은 칼슘 이런 것도 열심히 먹기도 하지만 거의 그쵸 등치도 크지만 운동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우리도 뭐 어쨌든 칼슘도 엄청 먹고 그러니까 그 뼈랑 우리 뼈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퀴즈인데 어른이 먹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삼키는 걸 못 삼키시는 분들은 이걸 드셔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건강이에요. 여러분, 키는 제가 여기 나와 있네요. 키는 유전일까요? 유전 아닐까요? 아니다. 아니다. 일정 네? 일정 맞지만 아니다. 맞지만 아니다. 그렇죠? 유전이 23%밖에 안 돼요. 환경이 몇 %예요? 77%예요. 진짜 환경이 77%인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제 저희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 키가 크거든요. 180이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첫째는 키가 큰데 둘째 키가 제가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둘째가 키가 작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살 때부터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키가 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러면 어떻게 저를 황당하게 쳐다봐요. 너 때문에 다 이렇게 아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근데 유전은 23%밖에 안 되고 환경이 몇 %예요? 77%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영양이 몇 %예요? 31%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보다 약 8% 높고요. 운동이 20%예요. 그리고 수면이 몇 %예요? 16%예요. 환경이 16%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키가 크는데 그냥 유전만 믿고 운동 안 하고 잘 안 자고 이러면 애들이 키가 클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진짜로 많이 주세요. 무슨 질문 많이 주냐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소비자가 키 크는 제품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하면 뭐 소개해 주세요? 유수스테 유수수배 왜요? 종합 왜요? 멀티비타민 종합 멀티 쉐이크. 아 진짜로 근데 정말 그런 걸 물어보는 니즈가 있으신가요? 키 크는 거? 그럼 쉐이크, 비타민 이렇게 주세요. 칼슘, 칫솔이. 나이트 타임. 오 적절하게 다. 그러면은 하나만 있을까요? 키 크는 제품이? 키는 하나로 안 커요. 이게 진짜로 제가 대답한 거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절대 키는 한 가지 요소로 절대 크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게 사투리인가요?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맞아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잘 크려면 머리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운동하고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면 키가 클까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도 간에서 이게 뭔지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물질로 바뀌어야지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도 간에서 이걸 변환을 못 시키면 키가 안 큰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그러면 간에서 변환까지 잘했어요? 뇌에서 간으로 변환을 잘했어요? 그러면 키가 클까요? 아니요. 얘가 이렇게 뼈로 가서 뭘 하냐면 야 지금부터 뼈 빨리 만들어. 빨리 뼈 만들어서 키를 키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뼈가 칼슘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칼슘이 없으면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크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돼야 키는 큰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혈관이 안 좋아도 얘네가 잘 안 가겠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되게 잘 돼야 애들은 근데 뭐 다 잘 되지만 어찌됐든 단계가 뼈 칼슘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돼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성장 호르몬만 맞으면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선물은 없지만 성장 호르몬만 맞으면 칼슘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때요? 성장 호르몬 맞으면 칼슘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키를 직접 키우는 애가 아니라 야, 키 클 시간이야. 빨리 키 커, 빨리 키 크라니까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애고 만드는 애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성장 호르몬 맞으니까 딱히 키 크는 영양소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 성장 호르몬이랑 그거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수면, 운동, 영양소를 열심히 섭취하셔야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스트레스와 비만이랑 불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나올까요? 지금 우리도 나올까요? 우리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비만하고 스트레스 있고 불만하면 우리도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꼭 잘 지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밑에 시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요거를 한번 강의했는데 그럼 꼭 오전 12시에 운동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한번 보시면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운동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럼 성장 호르몬 이렇게 안 오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이만큼 오르는데 애가 잠을 안 잔다? 성장 호르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안 자면 이건 총체적 난국이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운동하고 숙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랑 그리고 어쨌든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수면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시간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자요. 새벽 2시에 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애가 2시에 자면 어떡하지 고민하잖아요. 얘가 2시부터 난 10시까지 푹 자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내가 자는 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정말 10시에서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민감에 키가 영원히 못 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생체 시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최소 7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자자마자 팍 성장 호르몬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
되게 이런 실수 저도 애기일수록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자기 전까지는 제발 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고 나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손을 만지고 막 이래서 얘가 싹싹 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얘를 절대 자면 얘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얘가 여기서 실컷 자고 있는데 얘를 이제 자고 있는데 옮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 첫 그 잠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 실수를 되게 너무 귀여우니까 뽀뽀하고 이런 막 이렇게 하면 얘가 한번 깊은 수면 다시 얕은 수면 나오고 수면 질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우는데 1시간 뒤에 어디로 옮겨버리면 키가 안 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세요? 좋은 정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은 아이들이 비만이 이제 살을 되게 많이 방해하는 건데, 일단 운동하면 여기까지 성장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비만한 애들이고, 요 까만 거는 이제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비만한 애들이 운동을 하면 성장으로는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근데 그래도 비만한 애가 아예 안 하면 아예 안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중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면 성장으로는 요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성장 인자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 준비에도 비만이라는 걸 굉장히 해결을 해야 되고 출산 후에도 비만이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 성장에도 비만이라는 걸 정말 절대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원료는 뭐냐면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백질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게 이제 저희 둘째 얘기인데 일단 제가 성장이 잘 되려면 머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해서 간으로 가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환이 돼서 그 다음 뼈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뼈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잘 돼. 성장 호르몬도 너무 잘 나오고 여기 간에서 변환도 너무 잘 되는데 여기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비만하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단순히 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키 안 크잖아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동안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상처를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장 호르몬이 막 많이 나왔는데 간에서 이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비만이에요. 그럼 뭐라 생각하냐면 얘는 지금 키 크는 게 문제가 아닌데? 뭐가 더 문제예요? 조금만 진짜 비만인 게 더 문제인데? 얘는 살 안 빼는 건 더 큰일인데 그래서 비만을 해결을 하느라고 여기에 못 가요. 두 번째는 저희 애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진짜 둘째가 너무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첫째는 진짜 안 아팠거든요. 근데 둘째가 계속 아파서 제가 마지막에 그 대학병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3살 때 꼭 회사 다니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꼭 회사를 다니셔야겠어요. 이 정도는 다니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키가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시 데리고 나가면 5살인데 데리고 나가면 돌진한 줄 아는 거. 자꾸 돌까지는 아니지만 어머 애기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니 이거 5살이에요 이러면 깜짝 놀라고 7살 돼도 어머 애가 말 잘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걔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저는 이걸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성장 호르몬이 다 여기에다 갖다 써서 얘가 키가 안 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래도 영양은 키가 안 커도 애가 아파서 잘 못 먹더라도 영양소를 계속 공급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애가 토한다고 안 먹이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캐치업 브로스라고 해서 나중에 한 번에 다 커요. 그러니까 뒤늦게 크는 애들 있죠. 우리가 왜 성장이 7세에서 몇 세까지 크고 1세에서 14세에서 몇 세까지 큰다라는 성장 1시기가 있고 2시기가 급성장기가 2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팠던 애들은 밀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를 저는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팠는데 제가 진짜 유산균도 억지로 먹이고 진짜 음식도 억지로 먹이고 진짜 비타민도 애가 다 토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먹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애가 아파서 지치는데 뭘 이렇게 자꾸 먹이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먹여놔야 확
커요. 지금 저희 둘째가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친구를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뼈나이 같은 것도 좀 어리긴 해요. 왜냐하면 한참 못 컸으니까. 그래서 요런 두 번째 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먹여야 되고, 그리고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한 5, 6살쯤 되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밥이든 영양제든 뭐든 G3든 다 드시죠. 그 무조건 계속 먹어야 두 번째 성장에 캐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어렸을 때 작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먹이면 된다. 저도 지금 이제 너무 다행이고, 항상 1학년 때까지도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키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아가지고 더 따라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라는 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키라는 게 어떻게 크는 거냐면, 애기들이 딱 태어나면 애들이 뼈가 딱딱하게 태어나요?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옷자로 태어나요? 옷자로 태어나죠? 왜냐하면 뼈가 전부 연골이에요. 걔네 연골이라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발이 약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눌러줘라 그러잖아요. 자꾸 눌러주면은 애가 다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면 연골이거든요. 근데 연골인데 키가 큰다는 건 뭐냐면 연골에 칼슘이 침착해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골에 칼슘이 침착이 안 하면 키가 또 이렇게 뼈가 단단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게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 칼슘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단백질 진짜 중요해요. 단백질 진짜로 중요하고, 콜라겐도 중요하고, 칼슘, 마그네슘, 그러니까 비타민 A, 아연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 성장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영양소가 뭐가 있어요 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의 건강에 고민하는 거 1위가 키, 2위가 뭐예요? 네. 네. 근데 저는 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이제 지금 한창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춘기인데 피부가 좀 좋잖아요. 근데 친구들 다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잘생긴 편인가 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요새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요즘에 피부만 깨끗해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좀 꽤 잘생긴 편이니까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준아 공부 안 해도 돼. 키는 커야 돼. 공부는 때가 없는데 키는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엄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잠도 사실은 걔가 공부 한자 수학 하나 더 맞추겠다고 밤새면 제가 진짜 화내거든요. 저희 그냥 11시에 불 다 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 한자 더 하는 거 차라리 낮에 하라고. 그냥 무조건 자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공부를 더 잘할 것도 아니지만 저는 진짜 키는 정말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남학생들은 언제까지 커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군대 가기까지 커요? 이렇게 하면 열려 있으면 계속. 어쨌든 열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맨날 그래요. 어제도 막 늦게 자길래 누구 유튜브 본다고 뭐 장원영 뭐 이렇게 본다고 늦게 자는데, 제가 장원영도 키 커야 만날 수 있어. 일단 잘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1위가 저는 공부보다 사실 키가 진짜 첫 번째고, 근데 부모님들 대부분이 이제 뇌가 발달한다라는 거, 이거 이제 내 두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뇌가 발달한다는 거는 뭐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뇌가 커지는 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뇌가 커지는 게 뇌가 발달인데, 애기들은 뇌가 커지는 게 뇌가 발달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냅스 연결이, 그러니까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연결이 되게 서로 잘 돼야지 서로 머리가 잘 굴러간다? 머리가 잘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뇌가 잘 발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막 다 잘 이루어지는 걸 뇌가 잘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고, 뇌가 잘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연결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는 걸 우리가 뇌가 발달하지 못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뒤에 영양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환경도
평범한 환경의 시냅스의 그런 모습이고 풍요로운 환경의 시냅스고 결핍된 환경. 그러니까 뇌라는 것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이 정말로 많이 차지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인드 360의 샤프 마인드 얘기할 때 뇌에 이제 고속도로를 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냅스끼리 연결을 쫙 이렇게 도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영양 성분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샤프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BF7 요 장표는 다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납니다. 맞아. 지겨우세요? 안 지겨우세요? 지겨워요. 지겨워야 돼요. 안 지겨우세요? 진짜 이거 지겨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지겨우셔야 되지만 맞아요. 안 지겨울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BF7, 아스타잔틴, 비타민 B6가 있고 콜린, 포도종자 추출물, 비타민 B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저희 글로벌 원료고 여기까지가 주원료인데 제가 좀 깊은 소식을 말씀해 드리자면 지난달 전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글로벌 원료로 임상이 나왔거든요. 임상이 나왔다니까 임상은 원래 나왔는데 SCI급 논문에 게재가 됐어요. 그것도 같이 설명.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BF7 근데 지금 저희 할인하는 게 BF7 시중에 나왔는 것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쌀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글로벌 원료 또한 BF7보다 저는 더한 SCI급 논문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진짜 어벤져스 내용량의 어벤져스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시작할게요. 샤프마인드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가 다른 내건강 제품이랑 차별화를 얘기하라고 하면 7세부터 실험이 돼 있다는 거. 7세부터 실험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까지 전부 실험이 다 되어 있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3가지 의료기기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친구가 이걸 먹고 나서 한 12주 뒤에 검사를 했더니 논리력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무슨 근거로 알 수 있어? 이러면 수학 문제를 그전에는 못 풀었다면 지금 되게 잘 풀어. 이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검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먹고 나서 논리력 부분이 활성화됐는지를 다 봐요. 실제 혈액이 흐르는지 뭔가 활성화가 됐는지 시냅스 활성화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 기억 인지력 관련된 혈류까지 다 꼼꼼하게 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요 하나 추가를 했고 저희 글로벌 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통의 회사들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R&D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 R&D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도 손을 꼽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연구를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물론 연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 그 회사들은 막 연구 논문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원료가 샤프마인드 들어가는 그 원료잖아요. 이 원료로 이 시험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한테 이 원료를 사서 가든지 아니면 저기 보니까 포도종자 추출물이랑 콜린이랑 이런 것들이 아스타잔틴이랑 이런 것들이 이런 논문이 나왔던데 그럼 우리도 그냥 저희 그 공수한 원료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원산지가 다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만큼 또 함량을 넣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논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 사실은 비타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그 원료로 논문을 썼고 그 원료로 논문 쓴 증거가 뭐냐면 논문의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3번째 연구자 이름이 파마넥스 리서치 NSA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이름은 여러분들은 글로벌 직원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좀 대강 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타너라고 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맨날 괴롭히는 직업이거든요. 연구원인데 진짜 맨날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면 논문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원산지 그거 하면 제가 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물어봤냐면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럼 그 원산지 사진을 보내달라. 차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사람이 갈 수 있냐, 교통편이 갈 수 있냐 이런 거 꼼꼼히 우리가 왜 이런 거 자꾸 묻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근데 분명히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차별화가 이분한테 나온 거예요. 그 저희 오메가도 그렇지만 그 정말 어린이 학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글로벌에서는 원래 그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어. 이게 왜 이런 걸 묻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묻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답변을 제가 진짜 너무 좀 무서운 행동을 했는데 뭐였냐면 그날 오전 9시 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전날 물어보고 제가 자면 답변이 언제 오겠어요? 그 다음 날에 오잖아요. 그럼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앉아서 기다렸어요. 새벽 3시에 말 거니까 깜짝 놀라더니 지금 한국 새벽 3시인데 너 지금 미국 놀러 왔냐는 거야. 아니라고 네 대답을 기다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답변을 바로 주면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물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근데 되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저를 좀 기억할 것 같아요. 너무 지독한 애다. 근데 저는 이 논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직원들이랑 병원이랑 대학교랑 3개 합쳐가지고 낸 거고 이 논문이 이제 SCI급 논문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SCI급 논문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논문을 썼잖아요. 논문을 썼는데 저는 제 논문은 누가 이렇게 검토를 했냐면 저희 교수님이랑 외부에서 식품공학의 교수님 3분이 제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논문은 과학적일까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과학적이지만 공신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너무 냉정하게 그렇죠. 맞아요. 공신력이 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뭔가 강의를 하기는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SCI급 논문은 뭐냐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건 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나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논문은 진짜 찐이라고 해서 낸 논문이 이거고 이걸 저희가 글로벌 원료로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끈따끈하게 작년 연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12주 먹었는 건데 일단은 뒤에 혈액검사도 나오는데 에피소드 기억력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면은 자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6주 뒤에 1 더하기 1은 뭐라 그랬지? 2. 이건 기억력이에요. 에피소드는 뭐냐면 지금 그냥 이렇게 강의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너 오늘 강의했는 내용 좀 요약해봐. 오늘 강의하면서 무슨 내용을 들었어? 그거는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 관련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실험 결과고 그리고 기억력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이제 좀 찐인데 뭐냐면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임상시험 중에 기기나 혈액 검사가 없으면 좀 아쉬워요. 사실 이제 뇌 검사는 특히나 왜냐하면은 근데 뇌 검사는 기기 검사는 혈액 검사가 없어도 통과돼요. 뭘로 통과되냐면 그 아이큐 테스트 같은 거 비슷한 거 하고 6주 뒤에 아이큐 테스트 비슷한 거 했을 때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약간 공신력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혈액 검사로 뭘 했냐면 뇌세포의 시냅스를 쫙 키울 수 있는 우리 뇌의 비료 같은 게 있어요. 그 이름이 BDNF거든요. 걔가 46.1% 증가했어요. 섭취 전이라. 그러니까 뇌 영양물질이 뇌에 있는 뇌 영양물질이 46.1% 올라갔고 이게 더 대박이에요. 이건 뭐냐면 MDA인데 이건 뭐냐면 뇌 세포막, 그러니까 정자도 세포막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질로 되어 있듯이 뇌도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뇌 피검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뇌 세포가 그럼 많이 파괴가 되면 지질막이 많이 떨어져 나오겠죠. 혈액 속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혈액이 있는데 뇌세포가 막 파괴가 되면 이런 지질 성분들이 혈액에 많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2.4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막 그러니까 세포 파괴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플라시보는 12주 동안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이걸 먹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12.49%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글로벌의 SCI급 논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원료, BF7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디 방송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은 혹하겠지만 인체 적용 시험 딱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BF7도 그런데 거기에 얘까지 글로벌 원료까지 딱 이렇게 진짜 완벽하니까 요거보다 더 완벽한 내 제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오늘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한번 할까요, 그래도? 네, 나이트 타임은 다 아시겠지만, 네, 끝나는 줄 알고 다 일어서셨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갔지? 다음은 이제 나이트 타임. 아까 거기까지가 이제 샤프마인드라고 하면, 나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미간 주정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자주 계절이 추출물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땡땡땡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미강이랑 얘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좀 하나씩만 들어간 것보다 진짜 잠이 빨리 오게 만들어주면서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수면 효율 증가, 수면 입면 시간 감소, 총 수면 시간 증가, 비렘 수면 중 2단계 수면 밀접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필컴이 진짜 전 좀 놀라운 게 저희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프로모션 하잖아요. 근데 샤프마인드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30%니까 진짜 그래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서 저희가 막 지금 새로 발주 그러니까 진짜 막 정말 폭발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다음에는 나이트 타임이 폭발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리더님들이 뇌파로 임상이 지금 그쵸, 저만 모르는 그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엄청나게 지금 되게 사람을 거의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L테아닌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레몬밤잎 추출물이랑 백목령 꽃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항상 말하지만 이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주원료고 부원료니까 요것만 들어가고 얘네들은 좀 찌끈찌끈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게 글로벌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 치만큼 넣고 걔도 그 치만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더님들이 저희 거를 막 강의를 들었을 때는 좋구나 하지만 진짜 실제로 딱 판매돼서 딱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갑자기 막 달라지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강사로서는 말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45분 만에 좀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그래서 알파파가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들도 도움이 좀 신경 안정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신 준비기부터 쭉 말했는데 임신 준비기에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고 비만도 아니고 뭐도 하고 다 아닌데 스트레스가 취약하신 분들은 마인드 360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할 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